자, 이제 마지막 단원 9-1단원 농업 생산의 기업화와 세계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이제 세계화 파트라서 기업화, 농업 생산의 기업화란 것은 어떤 회사나 기업에서 농사를 대량 생산하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가 삶의 양식이 비슷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다른 나라에 무역을 많이 하는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수출과 수입 같은 걸 우리가 세계화라고 부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나나, 필리핀 바나나를 우리가 과거에는 먹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이 세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농업의 변화를 알아보는 단원이에요. 자, 이제 내려가서 첫 번째 세계화 시대의 생산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약간 오류가 있네. 자, 세계화에 따른 이제 농업 생산의 특징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가 세계화와 농업 생산의 변화입니다. 자, 이 농업 생산의 변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농업 생산의 변화는 첫 번째가 과거, 현재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곡물을 소규모로 재배했다고 되어 있죠. 과거에는 농사를 왜 지었냐? 자, 농사를 내가 먹으려고 지었죠. 자, 곡물은 식량이에요, 식량.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주로 뭐와 뭐를 재배했다? 쌀과 밀을 주로 무슨 규모로? 소규모로 재배해서 내가 직접 먹으려고 재배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규모가 적었죠. 그래서 자급적 농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곡물 위주의 생산을 소규모로 했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자, 현재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다양한 작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첫 번째는 낙농업인데, 낙농업은 어떤 거냐면 우유 생산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유 생산, 버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낙농업이고, 자, 원예 농업은 채소나 아니면 꽃 같은 화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적 곡물 농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 기업이 이제 생산하니까 곡물, 대량 생산을 하는 게 기업적 곡물 농업이었고, 그 다음은 기업적 목축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대량으로 목장을 키우는 거예요. 소를 키우거나 가축을 키우는 거죠. 대량 방목을 하는 게 바로 기업적 목축업입니다. 자, 그러면 다양하죠. 낙농업, 우유, 채소, 원예농업, 대량 생산, 기업적 곡물, 대량 방목, 기업적 목축.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다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재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 형상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두 개의 변화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밑에 내려가서 농업의 세계화로 보겠습니다. 세계화는 다양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교통과 통신이 엄청 발달해서 무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간의 교류가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하면서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그런 과일이 아닌 해외 과일도 사람들이 많이 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적 농업의 사례 보시면 왼쪽에 기계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저런 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적 농업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농업 생산의 기업화를 보시면 2번에 내려가서 경제활동이 세계화가 되면서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는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어요. 자, 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바로 기업적 농업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기계, 그 다음에 화학 비료 등을 사용해서 대규모로 뭐하고 있다?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농업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규모 농업 기업이 등장했다 되어 있죠. 기업. 이제 회사가 등장했어. 회사가. 그래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규모 농업 기업이 기업적 농업을 통해서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대량 생산.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는요,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어. 한 개당. 그래서 단위 생산, 단위당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대규모 농업 기업은 농작물의 생산 및 가공을 하고 상품화 등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같으면 CJ라는 회사가 이렇게 많이 대표적인 농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죠.
그 세계 농산물의 가격뿐 아니고 농작물의 구조와 소비 분야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최근에는 대규모 농업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적 농업 지역은 예시로 한번 보자면 첫 번째, 농업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돼. 목축과 곡물 농업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자, 목축을 많이 하는 곳은 잔디가 많아야 돼. 그 건조기후가 많이 발달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스텝 지역이 발달하는데,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아르헨티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시면 무슨 대륙이죠? 신대륙이죠, 신대륙. 그래서 이 신대륙에서는 과거에 이제 그 아시아 이런 데서는 주로 유목을 했지만, 이런 신대륙에서는 땅이 크고 넓으니까 기업적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스텝. 그 다음에 기업적 곡물 농업을 보면 이거는 밀을 생산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이나 아니면 옥수수가 대표적인데, 자, 곡물은 이제 우리가 먹는 식량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 생산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지대에 있는 흑토지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땅이 굉장히 양분이 많아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데, 유럽의 빵 공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밀 생산 지역인데, 요즘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밀이 수출이 안 돼서 지금 밀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에 있는 대평원, 미국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초원지대 팜파스라는 초원지대가 있습니다. 초원. 그래서 온대 초원지대가 팜파스인데, 여기서 곡물 농업을 하기 딱 좋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느냐? 뒤에 가서 지도를 잘 봐야 되겠죠. 지도. 자, 세계의 기업적 농업 지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핑크색 부분은 목축업이라 되어 있고, 곡물 농업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대표적인 우크라이나의 무슨 지대다? 흑토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밀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바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북아메리카의 대평원지대, 이런 곳이 대표적인 곡물이고요. 나머지 핑크색 지역은 더 넓죠. 왜냐하면 그 동물들을 키워야 되니까 땅이 훨씬 더 넓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기업적 목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기업적 목축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류하고 양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결정적으로 냉동선이 발명됐다. 자, 이게 어차피 소고기 아니야. 고기를 옮기려면 고기가 신선해야 되는데, 그 당시까지는 그런 냉동선이 없다 보니까 냉동해서 옮기는 배가 없어서 장거리 운송이 안 됐는데, 이제 냉동선이 발견되면서 얼려가지고 바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적 목축이 같이 발달하게 됐다는 예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전한 곳은 호주, 미국, 아르헨티나의 스텝 지역, 대표적으로 팜파스라 불렀었죠. 거기에서 많이 목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곡물 농업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식량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업적 곡물 농업이 발달했는데, 대표적으로 밀지대요. 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지방의 흑토지대, 북아메리카의 중간 대평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 이런 데서는 뭘 한다? 곡물 농업을 하고, 그리고 곡물 농업의 면적이 훨씬 적습니다. 그거를 또 꼭 잘 기억해 주세요. 팜파스 지역은 곡물 농업, 아르헨티나의 넓은 스텝 지역은 목축업,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로 나왔을 때, 시험에 나왔을 때 헷갈리지 말고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농기계를 사용하여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동량에 비해서 생산량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 따라서 가격을 뭐 시킬 수 있는 거죠?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면 물건 한 개당 가격은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대기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농업 지역을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업 생산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서. 자, 첫 번째. 자, 농업 생산 구조의 변화인데, 자, 이게 기업화랑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들도 거기에 적응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농업은 기업화가 돼버렸죠. 변화가. 기업적 농업으로 농작물이 무슨 생산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이제 회사들은,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집에서 조그맣게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어떻게 된다? 타격을 크게 입겠죠.
그래서 세계의 곡물 가격이 지금 저렴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산해서 주로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국가에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농업 생산의 다각화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다각화라는 건 종류가 여러 개라는 뜻인데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에는 한 종류의 곡물을 재배했는데 뭐 쌀이나 밀만 재배했죠. 근데 쌀하고 밀값이 떨어지니까 이걸 했다가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예 작물이나 그 다음에 기호 작물, 사람들이 좀 원하는 그런 거 있죠. 뭐 담배나 바나나나 뭐 커피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적 농업이었잖아요. 상업적 농업이었죠. 원래는 자급적 농업을 하다가 상업적 농업으로 바꾸는 거지. 쉽게 말하면 베트남에서 쌀 생산만 주로 하다가 이제 쌀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베트남은 커피로 많이 바꾸고 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농업 생산 구조의 변화 사례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동남아시아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야. 베트남이나 필리핀이거든요. 야,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베트남은 대표적으로 쌀 생산 국가였고 필리핀은 이제 대표적으로 필리핀도 쌀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 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이 기업들 때문에 그렇죠. 네, 기업의 대량 생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품 작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은 뭘로 바꾸고 커피로 바꾸고 필리핀은 뭘로 바꾼다? 바나나로 바꾼다. 그래서 상품 작물의 재배가 뭐 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요게 이제 별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곡물을 주로 짓다가 최근에는 뭘로 바꾸고 있다? 상품 작물로 바꾸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서는 열대림, 이제 아마존 같은 곳을 목초지로 바꾸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축을 키우는 이제 그 가축을 키울 때 들어가는 사료가 대표적으로 이제 콩이나 옥수수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하려고 지금 다 바꾸고 있다는 뜻이고, 자, 3번 너무 중요해요. 기업적 밀 재배 지역. 자,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이제 기업적으로 밀 재배하고 있는 지역을, 밀도 곡물이잖아. 그래서 곡물의 가격이 뭐 되고 있으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밀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잖아. 그래서 밀 생산 안 하고 밀밭을 뭘로 바꾼다? 옥수수나 콩밭으로 바꾼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옥수수랑 콩이 왜 많이 생산되는가? 그럼 돈이 왜 많이 되는가? 첫 번째, 가축의 사료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가축 사료. 가축 사료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밀보다 오히려 더 판매량이 많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옥수수가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다.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또는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최근에 옥수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콘벨트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는 대표적으로 원래는 무슨 생산하던 곳이었는데 밀 생산을 하던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밀 생산 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뭘 한다? 최근에는 옥수수 수요가 증가해서 그 수요에 맞게 콘벨트를 만들어서 지금은 미국 중서부의 최대 옥수수 판매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두 가지. 가축 사료,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한 번 더 보면, 자, 베트남 하면 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는 무슨 농업이 발달했다? 베트남은 커피 농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기준이지만 브라질이 1위고 2위가 바로 뭐다? 베트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농작물 소비 특성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농업의 세계화에 따른 변화인데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겠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 다른 나라의 제품들, 다른 나라의 농산물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죠. 그런 거에 대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걸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다른 나라 농산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니까 또 우리나라께 다른 나라로 가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마트 가면 필리핀 바나나 넘쳐납니다. 맞죠? 그래서 식탁의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거고, 두 번째, 근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방부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요게 이제 농산물이 이동하면서 가지는 문제점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육류가 소비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생활 수준이 조금 향상되면서 옛날에는 소고기 한번 먹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좀 저렴해졌잖아. 맞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채소, 과일, 육류의 소비량이 꾸준히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마지막 이제 쌀을 많이 소비 안 하죠. 패스트푸드 같은 걸 많이 먹으면서 밀이나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의 보편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주식인 쌀 소비량이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쌀 농사 짓던 농민들이 지금 돈을 못 벌어. 그래서 쌀을 주로 농사를 지금 생산하던 지역이 쌀을 포기하고 다른 뭐 지역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농경지를 주거지나 상업 용지로 변경하고 있다. 건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을 없애고 건물 짓거나 아니면 캠핑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있다 보니까 쌀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쌀을 수입에 의존해야 될 날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쌀 빼고 나머지 곡식은 전부 다 수입하고 있다. 거의. 근데 쌀은 조금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소비하고 있지만 언젠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밑에 거 안 본 게 있다면 한번 볼까요? 대규모 농업 기업의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대규모 농업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을 보고 곡물 메이저라고 불러요. 자, 곡물 회사예요. 이 곡물 메이저라고 불리는 이런 회사들을 보고 이제 곡물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곡물 거래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회사가 마음먹으면 거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곡물 메이저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농업. 자,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곡물 자급률이라고 되어 있죠. 사료용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농산물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비율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100을 소비했을 때, 사람들이 100 정도의 양을 소비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곡물, 생산하는 곡물은 24%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금 자급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급률이 떨어지면 다 수입을 한다는 건데, 자급률이 떨어지면 결국은 곡물 생산에 뭐가 되고 차질이 생기면 곡물 파동이 발생한다. 식량 부족.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 부족 문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곡물 자급률은 너무 낮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높여줄 필요가 있겠죠. 곡물 메이저와 같은 거대한 기업들이 가격 갖고 장난치겠죠. 비싸게 팔았다가 싸게 팔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갑질에 놀아나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이 마지막 농업의 세계화 파트까지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문제 풀면 아마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봐두시고 특징적인 것을 강조했던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시험 잘 치고 모두 나중에 만나요. 안녕.